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아들을 의대를 보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뭐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아, 문학 소년이었군요. 충격적으로. 네, 좀 외모랑은 안 어울리는데 우리 애가 문학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럼 우리 애는 이과일까요? 그 책 본 적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아, 그러면 그거 그냥 해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파락문예원 지금 일산원 원장인 나득채 원장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비파락문예원 일산원 나 원장입니다. 촬영이 처음이라 어색한데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무래도 진행 톤이다 보니까 내가 좀 갑자기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우리 국풀연구소 소장인 이강우 소장입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국풀연구소에서 교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우 소장입니다. 우리 그 나득채 원장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가볍게 뭐 카이스트 뭐 다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이과를 모두 섭렵한 그런 분이죠. 국어교육 의대 서울대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었을 텐데 왜 국어교육과를 굳이 간 거예요? 왜곡이 좀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젊은 혈기에 일단 이제 낭만이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멋진 인생, 가슴이 두근거리는 교사의 꿈. 이런 거를 꿨죠. 네. 사실 뭐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 썰을 풀기엔 너무 늘어지니까. 늘어지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이제 의대. 무조건 지금이라면 의대예요. 지금 무조건 의대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또 선생님 되려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갔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네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이강우 소장 같은 경우 또 고대 또 국어국문과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지금 연구소에 우리 교재를 지금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어떻게 연구소 생활해 보니까 어때요? 살이 마구 찐다. 야근을 많이 한다. 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는 마실 수 있다. 강사 생활할 때에 비해서는 그렇죠. 뭐 그런 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강사 생활했기 때문에 네. 연구소 생활하면서 야근을 많이 한다. 책이란 게 이제 마감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지. 마감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계획을 잡고 일을 해도 중간중간에 회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밀려가지고. 그렇죠. 뭐 제가 야근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절대 아니죠.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아닙니다. 제가 뭐 야근해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마감만 맞춰달라. 네. 부탁을 하는 거죠. 좋아요. 자, 오늘 사실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단순하게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아들을 의대를 보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의대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아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고 우리 아들의 그 상태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이죠. 가정인데 의대로 중1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 것인가의 시리즈로 쭉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국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전문가들이 지금 다 모였지 않습니까? 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비문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또 얘기할 건데 문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문학 저희가 지금 이제 궁금한 건 문학을 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문학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원래 개인적인 철학인데 왜냐하면 문학은 예술이니까 그냥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급 취미로서 그렇지. 즐기면 참 좋은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돼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보통 이제 문법인데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문법이 제일 막연하죠. 네. 국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국어 초급자, 국어 공부를 조금 했어. 그래서 초급자가 되면 문법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할만해져요. 이거 좀 하면 되겠는데, 물론 아직 안 되는데 기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느끼기에 야 이거 문학이 좀 많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국어를 더 공부를 하면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국어 초급자들은 국어를 좀 국어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국어 중급자가 되는데
국어 중급자가 되면은요 문학이 계속 어려워요. 문학이 계속 어려워. 오히려 이제 국어 중급자들은 비문학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꾸 풀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공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자꾸 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맞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비문학이 좀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좀 풀리니까 예전에는 한 4개 풀면 한 2개 맞았는데 이제 4개 풀면 한 3개 맞으니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학은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렵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일단 시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기정사실이죠. 그렇죠. 소설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이게 보면은 이게 얘네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말을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 말을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런 혼란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못 하겠어 애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한 아이들이 문학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맞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놀라운 건 우리 여기 지금 이제 계시는 대표님이나 우리 이 소장님도 네.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력이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국어 상급자 예. 공부를 좀 많이 한 애들. 은 보통 문학을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국어 상급자들은 문학 문제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이거 비결이 뭐냐는 거죠. 분명히 중급자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던 애들이 갑자기 상급자가 되니까 문학 문제를 되게 쉬워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국어를 이제 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원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문학을 너무 못한다. 우리 애가 문학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그 공감 능력이 없고 막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더 덧붙이시죠. 그럼 우리 애는 이과일까요? 이런 말씀을 이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일단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학을 공감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런 거는 문학 문제를 잘 푸는 데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 네, 큰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문학을 아름다운 예술, 고급 취미로 즐기는 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낼 수가 없죠. 그건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그렇지. 그걸로는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학이라는 거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긴 한데 결국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어쨌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게 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학적 감수성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머님들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감수성이 없으니까 그거에서 문학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문학은 안 되니까 문학에서 좀 틀리더라도 대신에 비문학과 문법으로 커버하자. 이런 접근 방법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봤던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뼛속까지 이과인 애들이 이과애들 더 잘 오히려 현대시 문제 같은 걸 더 잘 풉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더 잘 풀어요. 근데 걔네들이 감수성이 있냐? 없습니다. 감수성이 없어도 잘 푼다. 감수성이 전혀 없어요. 정서가 메마른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풉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대를 보내겠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대를 보내겠다고 하시니까 네. 아이가 이제 뭐 시를 느끼면서 막 문학 소년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감성을 가지고 취미로서 문학을 즐기는 게 그럼 필요 없는 일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교육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교육을 떠나서든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의대를 가야 되니까. 의대를 가야 되니까. 의대를 가는 데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감수성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문제풀이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국어를 잘하느니 문학을 잘하느니 이런 평가를 할 필요는 일단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그 이강우 소장은 네.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좀 앞에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학이라면 다양한 영역이 있을 건데 지금은 네. 이제 현대시라고 생각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될 거는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애들 농구할 때 저는 나무꾼들 밑에서 김소월 시집 읽고 뭐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문학 소년이었군요. 충격적으로. 네, 좀 외모랑은 안 어울리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시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풀리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문학적 감수성이 본인은 많았는데 그 문제 잘 풀렸다. 네네. 이제 현대시라고 하면은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표현 기법 물어보고 그리고 시 내용을 물어보고 그리고 외적 준거를 주고 그 외적 준거에 맞춰서 감상을 물어보니까 실제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푸는 게 더 잘 풀리죠. 빨리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과 쪽 학생들이 더 잘 풀긴 잘 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번만 더 첨언하자면 이 시에서는 어둠이 부정적인 시어였는데 저 시에서는 왜 어둠이 긍정적이냐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문제죠. 문제구나. 네. 1이면 1 딱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이과적 학생들의 논리적인 생각인데 시는 1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 나누고자 하는 게 이제 중학교 때 이 문학 공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중학교 때 문학 공부. 중학교 때 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 시가 있고 현대 소설이 있고 고전 시가가 있고 고전 소설이 있고 뭐 수필 희곡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크게 현대시, 현대 소설, 고전시, 고전 소설이 이제 문학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까지 요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내서 사실상 수능을 중3 때 봤을 때 1등급 정도 나오는 실력을 중3 때 갖춰버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과 수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는데 사실 또 대치동에 뭐 어떤 영상 보니까 대치동 아이들은 중3 때 수능 영어를 본대요. 근데 1등급이 아니고 수능 영어가 100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막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3 애들이. 그러면 영어도 사실은 100점을 위해서 중3 때 공부를 하고 수학도 이미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애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어라고 해서 중3 때 1등급이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 혼자님은 그러면 예전에 그 중3 때 그 수능 1등급 수준이었어요? 중3 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진 않았죠. 근데 제가 중3 때 그 당시에만 해도 중학생들이 뭔가 고등학교의 학습을 선행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지는 않았던 시대여서 그 당시에만 해도 게다가 또 제가 또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더 그랬어요. 중3이면 중3의 공부를 잘하면 되지. 요 정도 느낌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어서 고3들이 푸는 입시 시험을 한번 풀어봤어요. 중3 때. 중3 때. 놀랍게도 충격적인 건 그 당시엔 학력고사였죠. 그러니까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였죠.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 수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너무 나이가 들통나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학력고사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제가 학력고사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 아마 지필 시험이 아마 320점 만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단해 벌써. 그래서 그게 아마 다른 거 요소가 더 붙어서 아마 340점 만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320점 만점에 제가 이제 중3 때 시간을 제가 좀 풀어봤거든요. 다 풀었어요. 다 푼 겁니다. 충격적이죠. 음악미술까지 있습니다. 다 풀었죠. 그런데 점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반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100 한 몇십 점 하여튼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네. 그렇지만은 저는 굉장히 만족했죠. 중3인데. 그럼요. 게다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낮은 학년에서 그거를 봐서 뭔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기에는 학력고사가 제가 볼 때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맞아. 학력고사는 암기하기 어마어마해요. 이런 추세라면 4년제 대학을 가는데 무리가 없겠다. 꿈은 소박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다르잖아 벌써. 중3 때 지금 이렇게 하면 수능을 다 풀어본 거야. 국영수, 과사를 그렇죠. 다 풀어본 거야. 제2 외국어까지 풀어본 거야. 그렇습니다. 참고로 영어 1개 맞았습니다. 실망스러워.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실망스러웠어. 고등학교 영어에 벽이 높더라고요. 거의 엄청 맞췄단 말이에요. 다른 걸 거의 다 맞은 거야. 아니에요. 이제 많이 찍었죠. 근데 의외로 사회과학은 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달라. 그러니까 봐봐. 중3 때 지금 풀잖아요. 지금 약간 우리 방송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선행을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선행 아니에요. 그냥 선행 아니고 제 생각에 이 중학교 그냥 내신 과정만 따라가 가지고는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물론 그것만 해도 우리 나 원장처럼 잘할 수 있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고교육과 입맛대로 다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그 남는 시간에 내신을 1년 내내 하진 않잖아요. 내신 어차피 1년에 6개월, 7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수능적인 그 마인드와 능력을 갖추면 무서울 게 없지 않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 원장 벌써 수능을 학력고사를 풀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옛날 사람 같이 보일까봐 겁나긴 하는데. 괜찮아 옛날 사람. 저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중3은 다 이제 고입 모드입니다. 그 지역은. 고입 모드 그렇지. 모두가 다 고입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비평준. 그래서 연합고사를 보죠. 연합고사를 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고등학교들의 그 서열이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그렇지. 그 커트라인 순으로 딱딱딱 나뉘는 거예요. 고입이 결국 대입인 거지 거기는. 중3 때 그래도 성적이 꽤 상위권이긴 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꽤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를 간 거죠. 연합고사를 보고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기쁘긴 한데 모범생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니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운 거죠. 거기 가서 내가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왜 잘하는 애들만 가잖아요. 그렇지. 두려우니까 사실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번 고등학교 시험을 한번 풀어보자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걸 한번 조금 느껴보자는 거죠. 결론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비교 대상이 없었네요. 그렇죠. 우리 이 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3 때까지 내가 수능 국어 1등급을 찍겠다는 이 생각이 과연 맞는 거냐 가능한 거냐? 가능하죠. 가능하다. 네, 한국어니까. 영어도 1등급 찍는데. 영어도 1등급 찍는데 한국어를 1등급 못 찍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일단은 가능은 한 것이다. 그러면 가능은 하다라고 지금 다 생각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 수업을 주로 듣는 거고 학원 정도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 학원을 뭐 다 다니는 건 아니고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학원을 안 다닌다고 가정하고 다닐 수도 있어. 근데 다니면은 사실은 뭐 비판학문이면 중등 가면 되기는 하는데 중등이 이제 없는 그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수능 국어 1등급으로 찍는 과 관련해서 문학 중 1, 2, 3에 한번 설계를 할 것이냐. 그걸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고전문학이면 고전문학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정해놓고. 제 생각에는 고전문학이나 이제 문법 같은 문법은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런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암기의 영역이 좀 있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학도 비문학에 비해서는 암기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고전문학을 그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전문학은 조금 중 2, 3 뒤로 좀 약간 몰아가지고 쭉 훑어주면은 사실 고전문학은 괜찮지 않냐 싶고 문제는 현대시, 현대술 요놈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걸 이제 중1, 2 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가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데 시가 이제 2개가 나오니까 그 시의 공통점을 물어보는데 알고 보면은 표현 기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표현 기법. 대부분. 좀 우리나라 교육이 시에서 표현 기법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서리법 이런 말을 빼버리더라고요. 은유법 이런 말을 빼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런 법 이런 말도 안 써. 그냥 빗대어 표현했다. 풀어서 표현하죠. 사람이 아닌 것을 뭐 사람으로 표현했다. 뭐 인격을 부여하였다. 그래도 표현 기법은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저 이강우 수장 같은 경우는 표현 기법 한마디로 개념을 좀 공부해야 된다.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런 시중에 좋은 문제집들 많으니까.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공부한다. 표현 기법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작품을 보고 여기서 이 기법이 왜 되는지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개념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나 혼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완전히 최상위인 학생들 말고 이제 최상위에 들어가고자 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인데 완전 최상위는 아닌 학생들.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떻냐면은 표현 기법이나 이런 걸 아예 정리해서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강 뭘 찾으라는 건지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서리법이니 무슨 의인법이니 열거법이니 이런 걸 이 말을 몰라도 대충 문제를 거진 맞춥니다. 이 학생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거를 몰라도 대부분 맞을 수 있지만 그거를 알고 그리고 거기서 그 풀어서 써놓은 문제 선택지에서 그 풀어서 써놓은 그 표현이 각각
어떤 표현 방법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연결할 수 있으면 네. 문제를 굉장히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게 아닌 학생들은 확신이 없이 푸는 거예요. 네. 그냥 얼추 한 8할쯤 맞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푸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8할은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영역별로 한두 개씩 틀리게 됩니다. 네네. 이 그 본선에서 그 학생들과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 문학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리는 학생들, 그렇죠. 이 학생들과의 점수 차이는 한두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상위권 학생들이 그만큼의 공부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만큼 공부를 해봤자 한 문제도 맞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게다가 그 학습량의 차이가 꽤 큽니다, 생각보다. 그 한 문제. 네, 그 네, 맞아요. 차이가 점수로는 3, 4점 차이인데 실제로 학습에 투입해야 되는 노력의 차이는 꽤 커요. 네. 꽤 크거든요. 막상 엄두도 잘 안 나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더 일찍부터 차근차근 계속 밟아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처럼 무슨 모 출판사에서 나온 무슨 운전면허 필기 무슨 예상 문제지, 기출 문제지 이런 거를 사서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외우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냥 개념의 이름을 외우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능숙하게 체화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문제도 풀었다가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문제도 풀었다,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충분히 쌓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2, 고3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면 좀 늦죠. 늦는 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학생들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게 좀 체화가 되고 다듬어지면 별로 틀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학습법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뭐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계속 다듬으면 됩니다. 계속 다듬으면 되는 거죠. 중학교 때가 이제 바빠요. 네. 네. 왜냐하면 뭐 내신도 정말 그 입시와 직결돼 있으니까 바쁘고, 그다음에 수능도 뭐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뭐 수행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입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중등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강수 형 같은 경우는 시중에 중요한 개념서들 뭐 이런 거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개념 학습은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으면 됩니다. 개념 관련된 그러니까 거?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이런 그 문학 관련된 개념서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학생이 활용하기에 적당한 가독성, 적당한 무게. 들고 다니기 좋게. 알겠어. 네네. 그래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분 다 지금 개념이 의외로 중요하다, 의외로라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문제 안 푸는 애들이 많아서. 맞아요. 근데 이 개념을 모아놓은 책이 의외로 시중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파랑문예원 중등에 가면 개념서가 있잖아요. 지금 네, 홍보를 맞아요.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 마실 때 내가 얘기하는 바람에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파랑 중등 개념서를 그래서 우리가 좀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고 올 걸. 그래 좀 들고. 근데 절대 홍보 아니고요. 개념을 모아놓은 책이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책이 어떨까 싶은데, 그 EBS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책 본 적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해야 되겠다. 네, 그 책 괜찮아요. 네, 개념도 모아져 있잖아. 서리법 다 돼 있잖아. 네, 그러면 개념의 나비 효과 해야 돼. 그러면 개념이 이제 혼자 공부하기 좀 애매하니까 강의도 한번 보고. 맞아요. 그래서 그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그 개념서를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네. 개념의 나비 효과를 홍보해 버리네. 근데 개념의 나비 효과는 좀 책이 크니까 그 책도 갖고 있고 서브로 우리 개념 노트도 홍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네. 개념의 나비 효과 책을 중학교 때, 그러면 애들이 보통 고등학교 예비고일 때 보잖아요. 맞아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보라 이거야. 대표님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뭘 추진해요? 그 좀 개념의 나비 효과는 조금 무거우니까 라이트하게 중1부터 볼 수 있는 개념의 뭐 메뚜기 기파랑. 네. 개념의 메뚜기는 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중1이야. 네. 그래서 너 개념의 나비 효과 봐. 네. 개념의 나비 효과 이거 봐. 예비고일 건데 그냥 봐. 근데 이걸 좀 더
제가 추진해서 가볍게 자꾸 연구소에서 만든 걸 팔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개념의 나비 효과 너 아들내미 일로 와봐. 너 개념의 나비 효과.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이제 입학해가지고 내신도 하고 네. 뭐 학원도 다니잖아요. 네. 그럼 개념의 나비 효과를 볼 시간이 있어요? 중1 애들이? 개념의 나비 효과가 좋기는 좋은데 네. 저기서 선별되는 지문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1들이 이제 정작 걔네들 수준에 맞는 시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조금 어렵다. 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근데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중1 애들이 뭐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은 중1에서 뭐 수상하 뭐 고1 거 뭐 이런 거 막 공부하잖아요. 뭐 빠른 애들은 뭐 미적분 하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러면 수상하 막 고1까지 가는데 뭐 고1이라고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우리 또 그 윤혜정 EBS 선생님이 또 설명 잘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개념의 나비 효과 반은 좋은데 이게 학기 중에 가능하냐 이거야. 이게 학기 중에 중1 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중1 때 끝낸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중3까지 꾸준히 본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나누어서 롱텀 아닌가 너무. 하면 중2까지 2년 동안 내가 이걸 떼겠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가는 거야. 방학 때를 그냥. 집중적으로. 근데 솔직히 방학 때 더 바쁘지 않나요, 학생들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내신을 이제 중1 때 내신을 뭐 1학기만 하고 뭐 이렇긴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내신을 4월 달에 이제 보면 5월에 쉬고 6월에 또 기말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이 쉬는 5월 한 달 동안에 개념의 나비 효과 봐 이런 게 되나? 한 달 만에 보기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중1 정도 때 개념의 나비 효과 같은 이런 개념을 한번 문학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일단 나쁘지 않다는 입장인 거죠.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중1 아들을 개념의 나비 효과 보고 너 문학 공부 개념을 좀 공부를 해. 요렇게 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개념의 나비 효과 봐서 개념을 공부를 했어.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도전해봐야 되죠 이제. 이제 도전을 해야 돼. 네. 뭘 도전? 고1 모의고사 모음집 이런 거 풀어봐야죠. 고1 모의고사 모음집을 사서 얘가 이제 풀어본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냥 풀어만 보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문제집마다 살리는 각 자기 문제집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 장점을 보고 내가 이 장점을 취할 수 있으면은 공부가 된 거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노동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건 아니다. 다시 개념서로 돌아가야죠. 개념서로 돌아가고 네네. 개념서를 한번 공부하고 고1 모의고사를 도전해 본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시, 현대수, 문학 모아져 있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사실 모의고사 보면 개념서 공부라는 게 처음에 개념서를 한번 훑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워밍업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처음에 한번 훑어본 개념은 내 것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봤다 정도인 거죠. 정도. 추억이죠. 문제 풀이를 하면서가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1 모의고사 같은 걸 풀다 보면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내가 공부한 어떤 개념이랑 연결되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찾아보는 물론 과정. 그 국풀이잖아요. 각종 해설서에 좋아. 각종 해설서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그 해설서를 보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어떤 개념이랑 연결 지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능동적으로 해보는 게 사실 공부예요. 능동적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제 선택지가 내용을 봤는데 그 전에 봤던 개념이랑 연관을 지어봤더니 예를 들면은 그게 대조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조법이구나 에서 그치는 거는 의대를 갈 학생의 공부는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갈 학생의 공부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면 대조법이 나와 있는 챕터를 전체를 다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옆에다가 붙이든지 뭐 포스트잇으로 붙이든지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7가지 강조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든지 포스트잇 예문과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의대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서울대 공부법이다.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상위 레벨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전국에서 한 5,000등, 6,000등 안에 이제 들만한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학교를 가도 전교 1등은 한다 뭐 이 정도 느낌이죠. 그렇죠. 전교 1, 2등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 경쟁을 한다는 건 어쨌든 그냥 공부를 드립다 열심히 하는 걸로는 그 레벨에서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냥 이제 문제만 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사례일 뿐인데.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모의고사 문제집을 옆에 놓고 그 옆에 개념의 나비 효과를 놔. 그렇죠. 그 두 개가 세트야.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었어. 그 다음에 그거를 포스트잇이나 이걸로 개념서를 바탕으로 해서 네. 정리를 쫙 하는 거야. 네. 이게 의대 공부법이다. 네. 뭐 학생들마다 학습의 능력도 다르고 학생들의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주 맞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의 사례고 그렇지. 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지만 모두가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개념 정리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품 하나만 보고 이 개념을 내가 알았다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조가 나오면은 그 대조와 관련된 그 찾아서 작품도 쭉 정리해 보는 거죠. 그렇지. 완벽하게 그렇죠. 한 번에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사실 대조라는 게 그냥 반대되는 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시에서는 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대조인지 파악할 수 있고 네. 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시의 주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윤회정의 나비 효과가 좋은 게 네. 대조가 나왔으면은 네. 선택지들에서 발문이 어떻게 나오고 네.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다 모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아, 우리 그 기파랑 죽는 개념서보다 더 공부하기 좋아요. 정리는 우리가 잘 돼 있는데 그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온 거는 윤회정께 더 좋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정리할게요. 아우 네. 좋아. 우리 중1 아들한테 일로 와봐봐. 네. 너 개념의 나비효과 이 책을 중1 때까지 그럼 여유 있게 중1 네. 때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해라. 네.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어. 끌어안고 자. 배고 자. 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구공부할 때 항상 끼고 있어야 돼. 반드시.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 그리고 자 이제 네가 고1 때 요걸 어느 정도 마무리했어. 사실 개념의 나비효과 강의 보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년이나 필요하나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근데 내가 바쁘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쁘다고 가정해서 개념의 나비효과 1년 동안 공부하자. 필기하면서 열심히 강의 들어. 이것까지는 나 원장은 사실 공부는 아니다. 이건 추억이다라고 얘기했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저도 유명한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의 이제 발언을 조금 빌린 건데 거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저랑 딱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의를 본다는 건 그리고 이제 뭔가 처음 보는 책을 읽는다는 건 그렇죠. 저는 일단 이거는 현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연을 보는 행위예요. 처음 보는 건 처음 듣거나 처음 보는 건 구경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경한다. 구경이죠. 그러니까 자, 구경은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개념의 생각해요. 나비효과를 구경한다. 구경한 걸 바탕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의 나비효과라는 그 책을 우리가 썼을 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그걸 썼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시간은 그걸 쓴 시간에 비해서는 진짜 10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그 응축된 내용을 그 짧은 시간에 흡수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응축된 내용을 풀어내는 작업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개념의 나비 효과를 중1 동안 쫙 보고 그리고 이제 중2부터는 우리가 고1 모의고사 문학 모음집을 사. 예를 들어서 현대 문학 모음집을 사. 이를테면은 이 개념의 나비 효과에 나온 개념을 네가 연결 지으고 그 개념의 나비 효과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그 옆에다가 정리를 해. 요약 정리를 해. 그러면서 공부를 시간 날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심으로 한번 문학을 한번 해보자. 뭐 현대 문학이든 이렇게 해보자.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상당히 좀 문학에 대한 어떤 감을 익힐 수 있다. 네.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